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가가 반등에 실패한 가운데 달러 강세와 애플 우려가 더해져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29% 급락한 25,393.94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96% 떨어진 2,726.63에, 나스닥 지수는 2.78% 급락한 7,200.75에 거래됐습니다. 시티그룹이 아이폰의 수요 둔화를 지적하며 반도체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스타이웍스 솔루션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의 예상보다 적은 아이폰 XR 판매에다 중국 휴대폰 업체의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내년 반도체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산유국 등의 감산 논의에도 초과 공급 우려가 지속하며 11거래일 연속 하락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0.4% 하락한 59.9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6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브렌트유 1월물 또한 0.1% 내린 70.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세보다 더 광범위한 전략을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관세 정책뿐 아니라 수출 통제, 고소 등의 방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론 사례에 따라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을 유지하면서 208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면서 전기, 전자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2%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시장 상황들 조금 더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유가가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WTI는 60달러 선 아래로 그리고 브렌트유는 70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오펙의 감산 논의와 관련한 유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투자자들은 유럽 이슈에까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예산안과 브렉시트안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진행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하루만 이 시가총액 5조 원 넘게 날아갔는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 이 지난달 외국인들은 4조 원 넘게 매도했지만 여전히 배당주들을 사들였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배당주와 관련한 투자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먼저 간밤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였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이폰 부품을 납품하는 루멘텀 홀딩스가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다 짚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집어서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문제고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는 것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을 다 잡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하셨듯이 애플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이 됐죠.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면서 애플이 5%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애플이 어떤 회사인가요? 네,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라는 거죠.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렇게 하루에 1, 2%도 아니고 이렇게 큰 대폭의 거의 폭락세를 기록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국제 무역 관계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힌트는 말씀하셨듯이 납품업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납품업체가 매출이 준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아무래도 애플이 최대의 그 수요처일 텐데 최대 수요처의 그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대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대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애플의 실적도 꺾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ASP 그러니까 평균 제품 단가를 굉장히 높게 형성시키고 있어서 매출에 꺾이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진도 그만큼 또 많이 남기 때문에 마진의 폭도 그렇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좀 안도하는 흐름을 보여줄 텐데 일단 지금은 그 총 수량 단위로 좀 꺾일 것이고 그게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또 그런 분석이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잘 나가던 애플이 이렇게 된 걸까요? 세계 경기가 하향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자료,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밌었던 것은 중국에 살고 있었던 미국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쓴 내용들을 보면 과거 한국의 70년대 또는 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나라는 이제 민주국가가 아니죠. 일당 독재국가고 공산당 독재국가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나름의 계획경제를 가지고 이끌어 온 것이고 최근에 와서는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주의를 가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우선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시장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맡겨두긴 하되 시장이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거기에 대한 조정 조치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관의 그 영향력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이 주인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들이 있고 그 다양한 민들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다당제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정치 결사에게도 반영을 하는 것이 유럽 민주주의의 흐름들이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최소한 양당제 이상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자기 의상을 정치 결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중국은 일당이면서 그럼 이게 뒤집어 보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애국주의적인 패턴을 분명히 갖고 있고 국가주의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먹고 살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동조를 상당히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당국에서 열받아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할까요? 대체적으로는 정부의 그 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역 분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경우에 미국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과 중국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 소비자는 이럴 거예요. 왜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랐어? 중국을 혼내주는 건 시원하고 마음이 좋은데 이거 물건값이 올라서 참 걱정이네.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유가 있을까라고 캐보는 사람도 있고 캐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죠?
단일 대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뭐 똘똘 뭉친 단일 대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하면 우리는 미국 거 못 써주겠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것이 그냥 시나리오 쓰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는 이미 사드를 통해서도 그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중국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국가주의의 흐름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가속화된다면,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가장 크게 매출을 하고 있는 지역인 바로 중국이죠. 그게 중국에서의 매출이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우려가 매출을 타격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가 끝나고 3분기 실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휘청하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에 나오는 지표들이 전년 동기 대비 상당 부분 꺾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 한 10% 정도 빠졌고, 핸드셋, 그러니까 휴대폰도 약 한 10에서 12%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다들 슬로우다운 하면서 이익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 총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렇다면 휴대폰이 12% 정도 빠졌다고 하면 물론 애플은 장사를 잘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늘어났을까요? 더 늘어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무역 분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빠지겠죠. 물론 ASP가 평균 구매 단가가 판매 단가가 올라갔고 마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을 까 보면 실질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서는 애플의 실적이 꺾인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망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아주 잘 내줘요.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잘 내주는데 이번에 애플이 이제 앞으로 대수는 안 밝힐 거야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중국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애플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이미 찜찜한데 분석기관들에서는 지금 납품하는 회사에 그 가이던스가 확 주니까 이건 그럼 애플 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떨어진 것인데 이것으로 이제 미국의 대표 기술주가 꺾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이 어두워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게 또 의미가 있냐면 애플은 현대 최근 문명 사회에서 일종의 문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문. 즉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이 정말로 자기의 본질적인 최강의 능력을 발휘한 것은 애플의 스마트폰 등장 이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나서 네트워킹이라는 것의 위력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네트워킹망이 있는 것과 내가 들고 다니는 것에 모바일에서의 네트워킹이 있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 문은 애플이었어요. 근데 애플이 꺾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근에 그 문명을 이끌어 주었던 문명 최선도 기기 디바이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기술주든 전반에 대한 심리가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투자에 대한 개념들도 꺾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애플 전망과 주가 하락은 미국 시장이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도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니고요. 어제 한국 시장과 비교해서 보면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폭락에 의한 시장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근데 코스닥이 폭락세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특별했는데 이제 어제 근데 반면에 한국의 테크 기술주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뭐 하이닉스 이런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들 그런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 다 올랐어요. 특별히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블이 나왔죠. 폴더블이 나오면 조금 있으면 롤러블도 나와요. 롤러블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쪽에 지금 그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선도했어요. 선도를 하면서 그 펀치를 날렸죠. 선빵을 빵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꿈들이 키워지면서 테크 주식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애플의 이 사건은 한국의 테크 주식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플의 ASP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4분기 실적 뚜껑을 딱 열면 실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꺾일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미래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어제 미국 시장의 주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선물 시장의 측정치는 75%가 조금 넘게 나옵니다. 역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매파적인 상황들이 시장이 반등을 힘있게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3.2% 내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상당히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분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또 다른 분석이 나오면 시장이 회복을 할 것이고 미국 시장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위험자산 이런 침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더 빠지게 된다면 미국은 금융시장이 주식시장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금융시장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일 큰 대응은 뭐가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만 금리를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시장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새로운 분석이 나오거나 미국의 중앙은행과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코멘트가 앞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기술주들의 약세에는 무역 분쟁의 영향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계속 좀 시장 영향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펙이 지난 주말 회의를 거쳐서 감산을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간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감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다시 한번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하락세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가 하락은 달러 가치와 같이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저는 어제 하락이냐라고 보고 싶은데요. 지금 잠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유럽 상황들이 지금 별로 좋지 않죠. 브렉시트가 계속해서 하드 브렉시트가 될 거냐, 소프트 브렉시트가 될 것이냐가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하드 브렉시트 안 될 거라고는 많이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어떻게 돼요? 하락했죠. 유로화가 지금 최근에 와서 가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최강세예요.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최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5년짜리 차트 흐름들을 봐도 상당히 고점 부근이에요. 5년 내 고점 부근에 지금 달러화 가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97이 넘었고요. 전일 대비 한 0.7%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는 감산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떨어져서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달러 강세한 것보다는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폭인 0.7%보다는 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약세냐. 근데 연속으로 약세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어찌되었건 사우디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이 생각하는 바닥 라인은 60달러 내외다라는 게 오늘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달러 부근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증산 얘기를 했던 곳에서 감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그렇게 이제 유가는 크게 떨어지면서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있죠.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서 교역량이 이제 줄어들고 이러면 그리고 또 산업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연료인 원유 사용량이 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반영이 될 겁니다만 연초에 우리가 봤던 50달러에서 70달러 정도의 밴드보다는 밴드가 한 단계 올라간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달러 중후반 그리고 70달러 중반 이렇게 밴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는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유럽 이슈 때문에 좌불안석입니다. 이탈리아는 오늘까지 EU의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전에 밝혔듯이 이탈리아는 예산안 수정 방침이 좀 없어 보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메이 총리가 내놓은 안들이 영국 내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EU 특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기준으로는 최고의 악재죠. 지금 오늘 현재 유로화가 1.1225예요. 근데
유로화 지수로 따져보면 한국 시장이 강세를 가려면 유로화가 달러 대비 1.15는 가야 됩니다. 1.15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한 1.17 정도 가주면은 지수 뭐 한 2,400 금방 갈 수도 있어요. 1.17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데 지금 1.12대예요. 1.122인데 이거는 지금 너무 낮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은 뭐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별로 장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계속 고공행진인데 돈이 달러로 넘어가지 다른 위험자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달러를 벗어나는 순간 손해를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물에 대한 투자, 그다음 신흥국에 대한 물에 대한 투자, 어떤 썸띵에 대한 투자, 원자재에 대한 투자, 뭘 하려면 달러가 교환되어야 되잖아요. 달러가 교환되는데 달러가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교환이 되겠습니까? 빠져나오는 순간 달러가 올라가면서 평가 차순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의 그런 어떤 금융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가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이런 매개에서는 역시나 여전히 달러가 최고로 강한 통화인데, 그리고 주로 결제 통화인데 이 결제 통화가 강세가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투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문제가 해결이 돼야 유로가 올라가고, 유로가 올라가야 달러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달러가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달러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근에 10월달 이후로 최대 악재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시장의 최대 악재는 유럽의 지지부진한 흐름, 이런 브렉시트 관련, 그리고 이탈리아 예산 관련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유로화 약세가 나오는 게 한국 시장 약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돼, 의외로 미중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유럽이 좀 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바뀐다. 안 그러면 계속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를 보시면서 시장을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앞서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주가는 상승과 하락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한 다음에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상승을 위한 과정. 그러니까 제가 밥 짓는 예를 들으면서 뜸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태는 벗어난 것은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상승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고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지침으로 삼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대로 행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옛 성인의 말씀이. 그러니까 군자는 큰 길로 가라 하는 직설적인 표현은 그건데요. 그 이면에는 그렇죠? 이렇게 사익길로 되지 않는 길로 어떻게 해서 이제 꿍꿍이 속으로 뒷거래를 하지 말고 정도로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하는 마음, 남들보다 좀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마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렇죠? 굉장히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확신을 완전히 한 다음에 상승 전환을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인 배팅에 들어간다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최악의 상태에서는 여러분께서도 비켜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좀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시총이 5위에서 14위까지 밀려 나갔습니다. 어제 하루만 시가총액이 5조 원 넘게 증발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재용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해지면서 정치적인 우려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죠. 네. 전 일장에서 국내 시장 여러 가지 악재가 꼈습니다만 특히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 문제가 더불어지면서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셀트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전년 대비해서 무려 44%가 하락했다 하는 소식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론이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더 급격하게 증가됐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2%가 급락하면서 올해 하루만 시가총액이 5조 원 이상이 날아가는 그런 최악의 상태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고요. 역시 셀트론도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셀트론이 연속 이틀 어제까지 15%가 넘는 하락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위 말해서 삼바라고 하는 것은 30%가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여타 제약업종들 셀트론 제약이나 HELB나 셀트론 헬스케어나 신뢰전 같은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 결과가 내일 14일이죠. 증선위에서 분식회계 최종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장도 이 제약업체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투자 심리 상태에서 이들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약세는 바이오 전체적인 업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거래소 시장에서도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하락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50%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급락에 따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반전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한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최근 오버슈팅,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심리 자체가 워낙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물량에도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무리한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세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 반전을 노리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이 순매도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배당주를 사들였습니다. 한국 증시의 배당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스튜어드 코드식 도입으로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은 해외에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수익을 기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배당 수익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배당 투자보다는 시세 차익, 매매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를 집중하고요. 큰 손 세력들, 거액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역시 배당추에 대해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시는 이 두 가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존 자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땅덩어리 적고요. 그래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다시 말해서 수출이 잘 돼야 내수 경기도 활성화되는 이런 패러다임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입김에 너무 좌지우지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거의 패닉에 가까운 그런 급락을 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더군다나 또 두 번째 문제는 말씀해 주신 바가 배당의 문제입니다. 지금 10월 달 들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증시 하락이 제일 큽니다. 미국이 지난 10월에 6.9% 정도 하락했고요. 중국은 8.3%, 일본은 9.4%, 영국은 5.1%. 특히 브렉시트 문제로 해서 요동을 겪었던 영국도 5%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EU와 적자 예산안 규모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도 8%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또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도 9.8%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시장은 지난 10월달 13%가 넘는
그런 급락을 보였다는 점이 바로 여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패싱되는 국가고, 그리고 내릴 때는 그렇죠, 단연 1순위로 하락한, 그래서 투자자들의 그렇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은 어떠냐 보죠. 배당은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호주가 가장 많은 배당을 하죠. 66%의 배당률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56%, 이탈리아 53%, 대만이 56%, 미국도 35%입니다. 터키도 30%가 넘습니다. 중국도 31%예요. 일본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29.76%, 대한민국만 17%의 배당, 이런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4조 원대가 넘는 집중적인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셀 코리아를 외쳤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SOE라든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제일기획, 현대차, 삼성생명, SK네트워크스, 효성, GS홈쇼핑 같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들 종목이 특징이 뭐냐면 그나마 국내 시장에서 가장 높은 배당을 하고 있는 주식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세장에서는 매매 차익을 올리면서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하지만 약세장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나마 버텨줄 수 있는 것은 배당률인데, 이 배당률이 세계 시장에 비해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도 이렇게 요동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탄탄한 증시의 기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해결책은 뭐냐? 제가 한번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가 대주주를 포함한 기업 오너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우선은 돼야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관계당국이 친기업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업들이 먹고 사는데, 기업 영역 활동을 하는데, 그렇죠, 아무 지장이 없게, 그렇죠, 규제를 완화하든지 철폐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기 투자한다면 양도세라든지, 이번에 과세하려고 하는 양도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제 혜택으로도 혜택을 줘야 되고, 다른 혜택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국내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도 목숨이 너무 단명해요. 6개월, 1년, 길어야 2, 3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세력, 큰 돈을 움직이는 이 기관 펀드 매니저들도 워낙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런 총체적인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요, 30년 동안 코카콜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그 포트폴리오에.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코카콜라는 55년 동안 지금까지 매년 배당 수익률을 올리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합니다. 또 피터 린치는 장기 연속 배당을 하고 있는 줄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투자할 때. 또 존 네프죠. 존 네프도 4%에서 5%의 올해 배당을 주는 회사에 집중적인 투자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이런 펀드의 전설적인 투자가들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이 배당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10월 한 달 동안은 셀코리아 기조였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장도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1월도 10월 달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10월 달과 같은 급락은 없을 겁니다. 코스피 시장을 예로 든다면요, 10월에 시작을 얼마로 했냐면 10월 1일 날 2349포인트를 했어요. 근데 10월에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10월 30일 날 저점이 1985포인트,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급락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300포인트가 넘는 급락을 보였어요.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11월. 하지만 지난번에 찍었던 지난 10월 30일에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저점 1985포인트, 그 저점을 깨지지 않겠지만 그 저점과 쌍바닥을 찍기 위한 과정, 험난한 과정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1월 말에 집중되고 있는, 그렇죠,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 퀘션 마크죠. 그리고 11월의 마지막이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대한민국의 금리를 올릴 것이냐 여부, 여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주에도 어려움이 있는 게 있어요. 금주에도 체크할 사항은 자 내일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댈라스 연방은행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번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크게 실망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뭐 애플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지만 이 영향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일 겁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입술, 이 어떤 성대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가 초미의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자, 유로존에서도 3분기 GDP, 그리고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성장률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참 주식 투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매번 내가 투자할 때마다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만 버린다니.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서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파는 상승 마인드 전략 하나만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확률은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50%가 되지 않는 확률 중에서 그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다 싶은 쉬어야 된다는 것은 정설이 아닌가,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 시까지 좀 더 기다리자. 제가 지난주 올라갈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매매 자제하라. 그리고 보수적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라. 오늘도 급락을 보인다면 단기 매매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매매 구간이라는 것은 그렇죠.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으면서 그렇죠. 배트를 짧게 잡으면서 짧게 끊어친다는 생각을 해야지 풀스윙에 했다가는 헛스윙에서 삼진 나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락을 보였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 갭하락한다면 오후장에서는 반등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시초가의 매도가 아니라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 매매 템포를 좀 매도 템포를 늦춰가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단기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아침 시초가 갭하락한다면 그렇죠. 오늘도 갭하락 예상이 됩니다. 선물은 거의 한 2.8% 정도 갭하락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갭하락한다면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매도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오늘장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가 불가능하신 대다수의 우리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격언이 있습니다. 진실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돈을 지금 손실이 너무 커요. 손실을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자,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여러분 어렵고 손실이 크세요? 그러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드머니가 좀 남아있다고 본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사항은 틀림없이 기회로 직결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하시고 매매한다면 또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견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현금 보유도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보수적 투자 전략 유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아침부터, 영남 동해안은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서는 낮 동안 흐리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부산 등 영남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능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